1940년 3월 9일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5만이라고 말했죠. 당시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달라디에가 약속한 병력 수였습니다. 핀란드를 돕기 위해 파견하겠다는 숫자였어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낼 수 있는 병력은 고작 12,000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4월 중순에나 도착할 예정이었거든요. 이 약속이 나온 시점, 핀란드는 이미 후방 방어선까지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의 맹공격 앞에서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었죠. 핀란드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서방연합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진심 어린 지원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1940년 3월 첫째 주, 핀란드가 소련과의 전쟁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순간과 유럽 각국이 벌인 치열한 정치적 계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핀란드 정부는 3월 6일 모스크바의 평화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리스토 리티가 이끄는 대표단은 3월 7일에 도착했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협상 테이블이 아니었어요. 소련은 휴전조차 거부했습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3월 8일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핀란드 대표단은 충격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협상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단 두 가지 선택권만 있었죠. 서명하거나 싸움을 계속하거나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조셉 스탈린은 협상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전장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비프리만에서 벌어진 전투는 핀란드군의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만을 둘러싼 섬들은 강화되어 있었지만 얼음을 뚫고 해안으로 밀려드는 공격에 대비하지는 못했거든요. 일반적인 겨울이었다면 만의 얼음은 불안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만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던 거죠. 윈터 장군이 핀란드를 배신한 셈이었습니다. 소련군은 얼어붙은 해안을 따라 공격할 수 있었고 수십 개의 섬마다 배치된 핀란드 수비대가 소련의 진격을 지연시키고는 있었지만 시간 문제였죠. 매 시간마다 비프리의 수비수들은 방어 위치를 준비할 시간을 벌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핀란드는 왜 비프리와 후방선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방어하려 했을까요? 서쪽에는 호수가 있어서 공격자를 유리한 위치로 유도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비프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핀란드가 쥐고 있는 유일한 카드였거든요. 만약 핀란드군이 봄까지 버틸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과 호수가 녹으면 비프리 앞의 땅은 늪으로 변할 겁니다. 탱크도 대포도 통과할 수 없는 지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의 진격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때쯤이면 자원봉사자들도 더 많이 올 거고요. 이미 8,000명의 스웨덴인과 700명의 노르웨이인이 살라 지역을 인수했습니다. 경험 많은 핀란드군은 해안으로 옮겨질 수 있었죠. 러시아인들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후방 방어선에 대한 맹공격을 계속했던 거예요. 전투는 2월 중순 순마에서 벌어진 도축장 수준으로 치열해졌습니다. 3월 5일까지 소련군 30개 사단과 1,000대 이상의 탱크 그리고 수많은 항공기가 늑골과 후방선을 공격했죠. 소련은 곧 작은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확장할 수 있다면 헬싱키까지 가는 길은 사실상 열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3월 6일까지 전투는 비프리 교외로 확대되었고 II 군단 전체가 보유한 포탄은 600발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구경을 합친 숫자였죠. 3월 8일까지 러시아군은 교두보를 확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비프리에서 헬싱키로 가는 고속도로를 폭격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길을 정복한다면 II 군단을 차단하고 비프리를 포위할 수 있었죠. 소련군은 핀란드군의 라디오 통신 파괴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군은 주말이 끝날 무렵 각자 고립된 채로 싸우고 있었어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분산화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의식적으로 중앙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월 말 독일에서는 프리츠 토트 박사가 선택되었어요. 군사 생산을 위한 모든 독일 노동력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서였죠. 정복된 영토에서 온 체코인, 폴란드인 등이 제국 전역의 탄약 공장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토트 조직은 독일 최대 고용주가 되었고 그는 원하는 곳 어디든지 남자와 여자를 보낼 수 있었어요. 노동력 부족이든 과잉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토트는 공급이 부족한 광물의 효율적 활용도 시도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독일에는 연료도 없었고 장기 작전을 위한 광물도 부족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많은 독일 장교들은 서유럽 공세 계획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던 거죠. 하지만 히틀러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자원과 광물을 사용하겠다고. 미래는 고려하지 않았죠.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산업 지역에서 복원될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히틀러는 공세를 여러 차례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의 마지막 지연은 그에게 행운이 되었어요. 연합군은 침략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고 프랑스 북부의 부대를 국경으로 보냈죠. 벨기에를 방어하기 위해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 그들의 계획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마음을 바꿨어요. 에리히 폰 만슈타인의 아르덴 공격 계획이 채택되었죠. 연합군은 거짓된 안전감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임원과 기획자들은 히틀러가 프랑스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히틀러는 그 전에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준비 명령을 내렸고 3월 7일에는 법령에 서명했죠. 공격에는 모든 독일 선박이 필요했어요. 독일 해군과 공군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경기 준비로 손이 가득 찼으니까요. 하지만 히틀러는 스케파 플로에서 영국군이 축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노르웨이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어요. 작은 유럽 국가들은 전쟁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독일과 연관되고 싶지 않았죠. 그것이 실제로는 독일의 패권과 관련된 거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연합국과도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맥스 헤이스팅스가 쓴 것처럼 역사를 잠깐만 살펴봐도 작은 이익을 위한 전쟁의 공포를 알 수 있거든요. 핀란드와 폴란드가 똑같은 걸 보여줬죠. 연합국은 할 수 없거나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히틀러나 스탈린의 다음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독일의 의도보다 영국의 의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3월 4일 영국은 노르웨이의 침공 계획을 알아냈죠. 그래서 독일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 가능성을 막을 영국이나 프랑스의 계획은 없었어요. 마틴 길버트가 쓴 것처럼 영국은 주도권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3월 8일의 비밀 메시지를 보면 참모총장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끔찍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원정군에 포함될 352개의 대공포 중 단 152개만 도착했어요. 전방 항공 전력에 필요한 48개의 경대 공포는 한 개도 도착하지 않았죠. 영국 방위를 위한 최소 수량으로 고려된 1860개의 대공포 중 현재 100개가 조금 넘는 정도만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해군 기지나 레이더 기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탄약 공장과 중공업 시설은 보호받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독일에 대해 한 일은 전단지를 뿌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월 9일 분노한 영국인이 타임 앤드 타이드에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핀란드는 처음부터 갈고 있었다고. 죽어가는 폴란드의 숨결이 유럽에 불어오고 있다고요. 두 경우 모두 공군의 부재가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확실히 도울 수 없는 것에 대한 좋은 설명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무력함에 조롱을 더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연료도 조종사도 중요한 물건도 없는데 적의 영토에 전단지를 뿌리려고 기계를 2250km나 보낸다는 변명은 뭔가요? 그것은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웨이는 난징에서 중국 국민주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죠. 여러 면에서 꼭두각시 정부에 불과했고 일본에 많은 양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군 배치와 중국 전역의 고문 파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그것은 장제스의 민족주의 군대와 연관되지 않았죠. 일본이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사절을 보내지 않을 거였습니다. 인정이 공식화되지 않는 거죠. 일본은 주로 장제스와 공통점을 찾고 싶어 했거든요. 일본이 키리 작전이라고 부르고 중국인들이 통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양양면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주 3월 7일 중계자를 통해 일본과 장제스가 홍콩에서 만났어요. 장제스는 평화에 관심이 있는 듯했고 그의 군대는 위태로운 상태였죠.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사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정통성을 박탈하려는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회담은 끝났고 중국은 고립된 채로 남았습니다. 장제스는 예전처럼 도전적이었어요. 주말이 끝나고 후방을 방어하는 핀란드군과 소련은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독일군은 전쟁 전 입지를 공고히 했고 영국은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했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달라디에가 단순한 바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교활했던 거예요.
그는 인기 없는 전쟁과 자신의 통치를 결합하려 했던 겁니다. 볼셰비키에 대한 원정에 나서서 이길 수 있다면 프랑스 우파를 흔들 수 있었을 거거든요.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소련군이 핀란드군을 공격했고 스웨덴은 군사적 지원을 거부했어요. 연합군의 군사 원조 약속은 위선적인 거짓말로 밝혀졌죠. 그들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북유럽에서 유일하게 큰 나라 중 핀란드인들에게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은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치 독일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러시아가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에게 어떤 위협을 상징했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핀란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련의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파괴되거나 서방 연합국은 말로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만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1940년 3월 핀란드가 홀로 싸우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주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